네. 자, 범죄학 핵심 지문 총정리 강의인데요. 이건 이제 경찰 간부랑 경행 경치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에 한해서 중요한 지문들을 우리가 한 3-4시간 정도 걸쳐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라든지 또는 다른 선생님 강의들을 들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올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뭐를 잘 알고 있고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전체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지문이 있다면 이걸 체크해서 찾아보시는 쪽,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보시면요. 자, 각각의 사회, 문화, 전통 등에 따라 일탈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회, 문화, 일탈의 인식이 똑같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부 일처제를 하는 나라가 있고 일부 다처제를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 다처제 하는 나라에서는 뭐야? 두 집 살림하는 게 일탈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일부 일처제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두 집 살림하는 게 일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세, 성인의 기준이 16세, 17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흡연이나 음주의 나이가 다른 경우도 있겠죠. 나라마다 뭐야? 어떤 나라는 17세가 담배 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일탈에, 우리 어떤 나라는 뭐야? 19세부터니까 18세는 뭐야? 담배를 피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탈은 그 사회문화 전통에 따라 일탈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벌어서 옛날에 방세를 갖다가 뭐 50만 원 냈었는데 100만 원 올라가. 그럼 식비 같은 것도 올라가면 이제 300만 원에서 280만 원 쓰고 20만 원 남았었는데 이제 3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쓰는 돈은 더 많아지니까 40만 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매월 누적이 되면 1년에 480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생계형 범죄로 분유 같은 걸 훔친다든지 또는 뭡니까? 슈퍼에서 뭘 훔친다든지 이런 범죄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 임금의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일탈행위가 모두 범죄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일탈이라는 건요, 보통 이제 그 사회학적 범죄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일탈이란 건 청소년이 하면 뭐예요? 비행이 되는 거고, 성인이 하면 보통 일탈이라고 하는데, 간통을 하는 행위, 그렇죠? 우리 현재 간통은 형법상 범죄는 뭐야?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서 간통은 뭐야? 범죄가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죄형법정주의상. 그렇지만 뭐야? 간통을 좋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 비난을 받는 반사회적 행동이기 때문에 간통, 그 다음에 가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뭐야? 우리가 일탈 행위로 볼 수 있고 실질 의미의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탈 행위는 실질 의미의 범죄라고 보는 거예요. 서덜랜드 크레이시가 주장한 범죄의 관심 영역은 법 원인의 규명, 입법, 그렇죠? 예, 원인. 그 다음에 법률의 제정과 적용과 위반에 대한 통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덜랜드의 범죄학이, 최초의 범죄학이라는 사람을 쓴 사람은 뭐야? 범죄학이라는 개념을 쓴 사람은 주로 책에서 우리 가로팔로라는 사람이 범죄학을 했죠. 자연범과 법정범 중에서 범죄의 본질은 자연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어느 나라든 뭡니까? 일반적인 통용되는 범죄가 있는데 그 자연범, 모세의 10계명에 기초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의 영역과 형법의 영역을 나눴었단 말이죠. 근데 서덜랜드는 성대 30-40년대에 넘어가면서 범죄학의 영역을 굉장히 넓히죠. 외우는 방법이에요. 범죄 원인 규명, 근데 입법, 입으로 먹죠? 그럼 위로 들어가죠. 위반, 그렇죠? 위반. 그 다음에 뭐예요? 위반에 대한 뭐예요? 반응. 입고 먹고 싸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학은 규범학적 성격이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규범학이라고 하면 뭐야? 뭐뭐 해야 한다,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 이런데 가치적 측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뭡니까? 일반적인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범죄 현상과 원인론에 기초하는 게 범죄학이에요. 그래서 대책론 파트는 주로 뭐야? 형사정책 파트에서 다뤄지게 되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야? 규범학적 성격이 있는 건 형법이나 형사정책이라면, 우리가 이제 그 범죄학은 뭐예요? 사실학적 증명, 경험학적 측면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론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법은 어떤 것인가라고 봤을 때 크게 이제 합의론적 관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상호작용적 관점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제 갈등론적 관점.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의론적 관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본주의가들이 자본주의 법을 보는 거죠. 법은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서로 합의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목고에서 일반 학교 학식을 정할 때 학생들도 참여하고 일반 학생, 우리가 선생님도 참여해서 합의가 있다. 상호작용적 관점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내가 예뻐하는 아이가 뭐야? 하는 행위는 예쁜 행위고,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아이가 하는 행위는 뭡니까? 나쁜 행동이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뭡니까? 내가 고르는 거야. 알겠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선호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갈등론적 관점은 뭐예요? 정치 경제적 성격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강자가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 안 되니까 지배하는 수로 뭐야? 또는 뭐야? 내가 힘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뭐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려는 거. 그게 갈등론적 측면이고, 이게 낙인 이론적 측면이고, 이 셋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변한다는 거고, 이건 정치 경제적 성격이 있다는 거. 이 차이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서덜랜드와 크레이시는 범죄학 개념 정의에 비추어 범죄학자의 주요 관심에서 형사법의 제정, 입법이라는 게 들어요. 입법, 그다음에 입법 위반, 그다음에 뭐야? 반응, 세 가지 영역이 들어간다고 했죠. 네. 자, 범죄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 자신의 학문적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관계하는 복수의 학제로, 그리고 때로는 복수의 학제와 공통한 독립 간의 종합과학적 성격이 있다. 종합과학, 학제적 성격.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밝히기 위해선 생물학, 통계학, 심리학 다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범죄학자는 영원한 손님이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얘기했죠. 레클리스가 얘기했고, 셀리는 뭡니까? 예, 영토를 가지지 않은 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범죄학이 다른 학문을 빌려서 쓴다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합의론적 관점은 법률이 사회주의 가치, 학생들의 가치를 반영해서 제정된다는 거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 공식 범죄 통계는 암수 범죄가 많은 단점이 있다. 그렇죠. 공식 범죄 통계는 뭐야? 인구 10만 건당에 10만당 일어나는 뭐예요? 범죄를 하는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공식 통계. 그래서 항상 공식 통계는 암수 범죄가 뭐예요?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급소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범죄 백서는 법무연수원의 발견하는 공식 범죄 통계 자료다. 그래서 각 서류들이 이제 보통 법무연수원 있고 법원 행정처는 그래서 사법영감이라고 하죠. 사법영감. 그래서 범죄의 통계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영감이 있고, 대검찰청에서는 검제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외우실 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원행정처는 감이야. 감사처분, 얘기죠. 감사처분. 대검은 뭐예요? 범죄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통계하는 부분 중에서 범죄 백서, 서원이야.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는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작성한다고 했죠. 빅데이터 분석해서 10만 건을 하고요. 100만이 아니라 많이 아니라. 설문조사는 대규모의 표본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연구 결과 일반화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할 때 설문지를 갖다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통계를 나타낼 때 모든 사람을 통계할 수가 없으니까 30대, 20대. 그래서 10,000명을 상대로 하는 게 그 중에 100명만 샘플링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화시키기가 좋은 설문지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성격, 성장 배경, 삶의 경험, 사회생활 등의 생애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의 위험 요인을 연구하는 과정을 사례 연구로서 이걸 케이스라고 합니다. 케이스라고 기억해 놓으시고요. 케이스고, 이 케이스 연구는 케이스라고 하고 이 특성이 뭡니까? 질적 연구죠. 한 사람만 파니까 질적인 연구예요. 그래서 질적인 연구는 케이스는 뭡니까? 단점이 뭐예요? 일반화하기가 어렵죠.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암 환자 케이스라고 해서 굉장히 소수로 하게 됩니다. 1명, 2명 소수에 대해서 질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기보고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보고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를 갖다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암수조사 방법이죠. 암수조사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식 통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사 방법으로서 피해자 조사가 있고 자기 보고 조사가 있죠. 범죄자 스스로가 자백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관련자를 조사하는 게 있죠. 그렇죠? 사건 관계자 조사. 주변에 뭐 유흥업소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정보 제공자 조사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정보 제공자 조사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자기보고 방법은 이 사람이 뭡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죠. 왜 거짓말을 많이 하죠?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뭐야? 잘 얘기하지만 강력범죄 얘기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람이 또 결측치, 미스틱, 그렇죠? 기억 못하는 결측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까먹는단 말이야. 자, 울프만 동료들이나 필라델피아 코호트, 이게 코호트죠. 어떤 집단을 묶어서 이제 나라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얘가 17살, 12살부터 20살까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필라델피아 코호트 연구인데 이 필라델피아 코호트 연구는 봤더니 뭐야? 대부분의 자들이 범죄를 재범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5%, 몇 퍼센트 안 되는 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야. 그럼 걔네만 잘 잡으면 일종의 선별적 무능력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코호트 연구 결과랑 코호트 연구는 뭐야? 시계열로 연구하는 거야. 시계열.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집단을 모아놓고. 그렇죠? 예. 시간의 흐름대로. 자, GIS 시스템, 핫스팟, 범죄 다발, 범죄 패턴 분석 같은 건 범죄 지도에다 놓고 우범지대를 관찰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연구 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가설의 가당성을 검증하는 새로운 사실을 관찰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6학년 1반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뭘 보여주죠? 폭력물을 보여주고 6학년 2반은 폭력물이 안 보였을 때, 또 나머지는 폭력물이 안 보였을 때 그 이후에 폭력성 또는 교도소나 감옥 체험을 했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비교하는 것. 그래서 사실을 관찰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만약에 폭력물을 자주 보게 되면 뭐예요? 폭력성이 강해진다. 이런 가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실험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런 실험 연구는요. 주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좋습니다. 내적 타당성이라는 건 뭐야? 반복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내적 타당성이라고,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이게 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죠. 자, 범죄학에서는 실험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위적 조사 또는 관찰 방법으로는 윤리적인 측면이나 인도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죠. 왜?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실험 연구가 빈번하게 쓰인다. 빈번하게 쓰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사례 연구. 아까 케이스 연구라고 했죠. 케이스 연구. 케이스 연구는 질적인 연구로 깊은 연구가 가능하죠. 예, 그 대신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랬죠. 헤이건의 권력 통제 이론에서 총이야, 총. 그래서 헤이건의 권력 통제 이론은 일반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여성 아이들한테 여성성을 강요하고 그 가정에서는 남성성을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남성들한테는 지극히 남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여성의 범죄가 뭡니까? 그렇죠? 타의 통제가 뭐예요? 많다 보면 뭐예요? 여성 범죄가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뭐예요? 역시 범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외벌이 남자 아빠가 있을 때 여자아이들이나 엄마는 뭡니까? 힘든 일 안 시키고 리스크를 갖다가 덜 지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신 또 뭐야? 권력 가부장적 구조에서는 남자아이는 뭐야? 남자답게 살아야 되니까 폭력성이 좀 강요되는 경향이 있고 그 얘기랑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식 통계에서는 범죄 인구 변동과 관계없이 범죄 발생 일반적 경향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인구 10만 명당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구가 변동이 되면 늘어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 경향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비되는 게 뭐냐면 범죄 시계라 그래가지고 범죄 시계는 인구 변동을 반영하지 않죠. 그래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동네에서 30분마다 절도가 일어나고 만약에 1시간마다 강도가 일어나고 2시간마다 살인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게 번제 시계거든요. 그럼 이 동네가 근데 예를 들어서 2시간마다 살인이던 것이 3시간마다 살인으로 바뀌었다. 시간의 흐름대로 그러면 치안이 유리해진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인구가 엄청나게 뭐예요?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한 건 보여주기 때문에 뭐예요? 일반적으로 범죄 시계는 뭐예요? 인구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신고율이 높은 강력 범죄는 살인, 특수한 범죄 발생률이 높은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수 범죄가 나타났을 때 암수 범죄는 주로 경미한 범죄나 성범죄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암수 범죄가 가장 적은 게 뭐죠? 대표적인 게 살인이죠. 그 다음에 강도, 절도 이런 식으로 절도도 경미 절도는 뭐야? 암수 범죄율이 높겠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참여 관찰 방법은 자, 우리가 참여 관찰은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들의 뭐야? 일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연구 방법인데 참여 관찰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폴스키가 얘기했던 우리가 오랑우탄이 뭡니까? 우리가 고릴라가 자연 속에 있는 고릴라를 관찰하는 거랑 동물원에 있는 관찰하는 게 다르잖아요.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지? 동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야? 아프리카 가서 연구하는 게 참여 관찰법입니다. 가서 동물원에서 연구하지 않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범죄인에 대해서 이제 암수 범죄를 찾을 때 참여 관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유흥업소에 직접 일한다든지 집창촌에 들어서 일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재 뭡니까? 검거된 범죄자들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도소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도박이 있다 이러면 실제로 교도소에 뭘 위장해요? 재소자인 척 위장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체포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체포된 사람도 할 수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윌킨스는 특정 사회에 일어난 다양한 행위의 발생 빈도에 초점을 맞춰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정상이며 낮은 건 일탈적인 걸로 본다. 그래서 통계적 접근에 해당한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법률적 접근이 있고요. 범죄에 대해서 비법률적 접근이 있거든요. 비법률적 접근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회적 접근, 그죠? 비교 분석적 비교적 접근, 그죠? 비교 문화적 접근, 통계적 접근, 낙인적 접근, 그다음에 인권적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적 접근은 뭐예요? 슈벤딩거 부부. 낙인적 접근은 한스 베커, 배가 큰 친구. 통계적 접근은 뭐예요? 통일, 윌킨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쭉 나와 있죠. 비교 문화적 접근은 뭐예요? 비교 문화적 접근은 셀린. 사회문화적 접근은 누구죠? 우리가 했던 서덜랜드. 이렇게 나타나는데 서덜랜드는 이제 사회적으로 뭡니까? 범죄는 사회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 비교 문화적 접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셀린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든 문화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범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통계적 접근은 뭐냐면 벨커브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는 통상적인 거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장을 주는 거, 내 몸을 중요한 걸 빼서 장기 이식을 해주는 건 굉장히 성스러운 거고 위대한 거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빵이 10개 있는데도 한 개 있는 놈 뺏어가는 게 뭐야?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범죄다 이런 얘기고요. 그죠? 근데 이 낙인적 접근은 뭡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면서 지명하는 것이 뭡니까? 원래 나쁘지도 않은데 나쁘다고 하는 그게 뭐야? 범죄다라고 하는 거고 인권적 접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본가들이나 국가가 개인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범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슈벤딩거 부부. 마지막으로 이제 무정부주의적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 무정부주의적 접근은 뭐예요? 국가가 개인은 되게 창의적인데 국가는 획일화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획일화를 요구하면서 거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그 부분. 나는 나대로 갈래, 마이웨이로 갈래 하는데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죠.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그 부분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정부주의적 접근이 있어요. 무정부주의적 접근. 아나키스트.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지금 통계적 접근을 갖다 말하는 거고요. A와 B 집단이 청소년들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A 집단만 교도소에 방문시켰다. 3개로 A와 B 집단의 비행 빈도를 비교했더니 교도소를 방문하였던 A 집단의 비행 행동이 감소했다. 이게 실험 연구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게 인간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윤리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 연구는요. 설문지보다는 적은 인원이야. 30명 정도 할 수 있어. 실험을 1000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케이스는 한두 명인데 케이스보단 크고 그 다음에
그다음 설문보다는 적고 인원수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셀린에 의하면 모든 집단은 행위 규범에 일컬어진 자신의 행위 기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인디언도 문화가 있고 그다음 미국 사람도 문화가 있고 한국 사람도 문화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법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뭐야? 문화적 조건이야. 비교 문화적 조건.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교 문화적 조건이고 그러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범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보고 조사도 결국은 범죄를 스스로 보역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오래된 범죄를 조사하는 건 적합한 최근의 범죄에 되고 일단 최근 범죄, 그 다음에 경미 범죄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하고 생활 양식이 남성과 비슷해지면서 원래 여성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조건이 아닌 거야. 이제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러다가 여성도 남자처럼 유리천정을 뚫고 사회 지도계층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성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성 범죄율이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과거 여성 범죄 10%에서 15%인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녀 평등이 많고 북구 노르웨이나 이런 데 스웨덴 이런 지역은 여성 범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체 범죄율이 높은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들의 뭡니까 사회에서 이제 페미니즘 운동, 사회 운동을 하면서 여성의 권력이 점점 강화되면 여성의 범죄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뭐야? 이제 이런 개념의 핵심이라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파는 인간의 자유사를 가진 합리적 존재. 대표님 고전주의 범죄학파에는 3명의 3인방이 있죠. 첫 번째 뭐야? 베카리아. 그렇죠? 예, 범죄 형벌. 그 다음에 뭐야? 벤담. 세 번째는 게 뭐야? 포에르바흐. 조금 더 하면 페스탈로치까지 있는데 페스탈로치, 하워드까지는 일단 제껴놓고 3명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은 일탈 잠재성을 가진 존재. 언제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성악설이죠. 일종의. 그죠? 네. 가정 공리주의 의사자유, 공리주의 의사자유론, 그쵸? 벤담의 공리주의 의사자유롭다. 인도주의. 베카리아에서 뭐 잔혹한 형벌은 피하라 그랬죠? 자유주의적 경향을 가진 학파죠. 그래서 형법 개혁 운동이죠. 그래서 범죄가 무엇이고 무엇가 벌인지 잔혹한 형벌, 즉 죄형 전단주의, 전제의 군주의 판단에 대해서 죄형 법정주의로 전환되는 거. 요걸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옥 개량 운동 하워드까지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뭐를? 형법 자체를 개혁을 해서 이제 바꾸면 뭐야? 범죄가 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법 제도를 통한 거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전주의 범죄 이론에서는 고전주의는 크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고전주의가 뭐야? 원래 고전주의, 그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이제 신고전주의, 그다음에 뭐야? 현대 고전주의인데 우리 고전학파는 뭡니까? 베카리아가 뭐냐면 확실성, 엄중한 신속성에서 범죄의 형벌 예고에서 범죄를 쫄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누구? 법관의 재량을 영어로 수렴시키죠. 근데 법관의 재량을 다소 인정하는 게 뭐야? 신고전학파가 되고 있고요. 근데 고전학파, 신고전학파가 실패를 하죠. 왜 실패를 합니까? 그 죄형법정지를 하는데도 실제로 범죄는 줄지 않죠. 그래서 범죄인의 개별적인 교화 개선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실증주의 학파가 등장하는데 이 실증주의 학파가 또 뭐야? 실패를 하죠. 그럼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교정주의에 대한 뭐야? 회귀. 그러니까 반성이죠. 규정이 정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다시 현대 고전학파가 나오는데 현대 고전학파에서는 양대 산맥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제지이론. 그렇죠? 억제이론이 나오고 그렇죠? 특별제지, 일반제지, 제지이론과 근데 범죄 경쟁, 백화가 한 범죄 경제에서 우리가 상황적 결정이론이라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전주의에서는 범죄를 갖다가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범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그죠? 실증주의는 범죄자에서 형벌을 개별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실증주의 범죄학이 개별적 범죄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다면, 고전주의 범죄학은 형법의 특성과 형사사법체제를 바꾸는 데 핵심. 그러니까 얘는 범죄가 무엇이고, 얘는 범죄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벤담의 파놉티콘은 뭐예요? 모든 것을 보다라고 했는데, 벤담이 이제 고전학파의 완성자죠. 시조는 누구예요? 베카리아죠. 벤담이 이제 파놉티콘 감옥을 구상되었는데 감시와 처벌이죠. 모든 걸 다 봐야 되는데 실제로 뭐예요? 설계를 하다가 돈이 없어갖고 도망갔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감옥은 구상만 되고 실제로 못 짓게 됐죠. 그죠? 만지지는 못했어요.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 고전주의 범죄 이론은 미국 범죄학 사회 이론에서 억제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사회학적 범죄에 의해서 억제 이론의 기초가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제지이론. 자, 제지이론은 특별제지와 일반제를 구별하는 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지 효과. 자, 페리는 범죄 요소 중 인사자 3가지가 있죠. 인류학적 요소,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 요소, 그다음에 물리적 요소는 뭐야? 그렇죠. 이 자연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 이 3가지가 있는데 인사자 중에서
그중에 사회학적 요소가 제일 큰 거다. 그래서 페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독점을 철폐한다든지 또는 뭐야 낙태를 허용한다든지 왜냐면 이혼을 갖다 허용한다든지 뭐 예를 카톨릭에서 이혼을 못 하겠는데 이혼을 못 하게 하니까 뭐야 남편을 갖다 매일 맞고 싫으니까 맞고 살기 싫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독살한단 말이죠. 그럼 이혼 제도만 있으면 뭐야? 범죄가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구조를 바뀌어서 이제 일단 보안 처분을 갖다가 형벌 대신 하자는 보안 처분론, 그다음에 형벌 대용물 사상이라고 했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범죄 포화의 법칙 이런 게 등장하게 되죠. 해리는 범죄 사회학, 범죄 포화의 법칙을 연구했죠. 범죄는 일정 수준이 되면 일정만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과포화의 법칙은 뭐죠? 포화의 법칙에 넘어가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절도가 있으면 작물투직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기본 범죄에 파생되는 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과포화의 법칙이죠. 이거 구별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페리의 범죄인 분류는 우리가 상습 범죄는 개선이 가능한 자와 개선이 불가능한 자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 범죄인, 정신적 범죄인, 그렇죠? 격정 범죄인, 그렇죠? 관습적 범죄인,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생, 적, 격, 기, 관. 그렇죠. 5가지 범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대부분 기회범이 많다 그랬죠. 그렇죠. 네. 개선 가능한 자는 개선하고 개선 불가능한 자는 뭐야? 무해하면 되겠고. 가로팔라는 범죄학의 사회범죄학의 바탕을 낸 살인. 그래서 사회범죄학에서 이건 심리범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범죄학. 심리학적 범죄학이에요. 주로. 심리학적인 범죄학 이론을 다루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애타심이나 타인의 성실성이 없는 애들이 뭐야 자연범이라고 했죠. 그래서 살인 강도 자연범은 생리적인 것이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대부분 부정기형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정기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 모살범, 그렇죠, 폭력범, 재산범, 풍속범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자연범은 그래서 모살범은 뭐야? 모의에서 사장님 같은 재산을 뺏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성도 없고 애타심도 없고 그래서 무기경이나 안 되면 사형시키고 폭력범은 뭐야? 타인을 뭐야? 애타심이 없는 거. 재산범은 뭐야? 열심히 돈 버는 성실성이 없는 거. 기본적인 뭐야? 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없는 거. 그래서 대부분 뭐야? 부정경을 해야 돼요. 자, 셀던이 분류한 신체 유형 중 중배합형 3가지가 있죠. 셀던은 이제 세포의 원형질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해서 체격과 범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중배합형이 있고 외배합형이고 내배합형이 있는데 그 세포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배라는 건 근육이 긴장형 형태고 얘기하고 외배합형은 뭐야? 두뇌 긴장, 피부, 신경 긴장형, 내배합형은 내장 긴장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범죄자들 중에서 대부분 중배합형이 뭐야? 대부분 폭력 범죄가 많고 외배합형은 뭐야? 사기 범죄나 그래서 둘 다 조발성이고 내배합형은 지발성이라고 그랬죠. 자, 생물학적 범죄 원인은 생이자 자신의 기본적 소질을 강조하죠. 예, 주로 심리학도 소질이고 생물학도 소질입니다. 근데 사회학은 뭐야? 주로 환경을 강조하죠. 자, 폭력적 범죄와 관련이 높은 염색체. 그렇죠? 보통 이제 위트킨이라든지 제이콥스나 이런 애들이 우리가 이제 염색체를 연구하는데 이 염색체는 뭡니까?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전이 안 되고 이제 유전자 변이에서 나타나게 되면 세대로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Y가 XYY가 되면은 뭐예요? XXY가 되면은 XXY는 클라인페러 증후로서 여성성을 띠게 되고 초남성, Y가 보면 초남성의 슈퍼맨으로서 남성성을 띠고 공격성을 띠게 되는데 이건 학설 대립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다드는 지능과 범죄를 발견했어요. 고다드의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칼리카크가 연구죠. 칼리카크에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게에서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칼리카크의 첫 번째 결혼은 정박녀랑 결혼했을 때는 미친년이라고 하죠. 미친년을 결혼했을 때는 뭐야? 그 집안의 아이들은 뭡니까? 전부 다 상태가 안 좋았고, 두 번째 남북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결혼했을 때는 뭐야? 지능이 좋은 여자랑 결혼했을 때는 좋은 자녀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다드의 칼리카크 연구. 그래서 지능과 범죄, 정신박약과 범죄 이런 걸 연구했었어요. 고다드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으면은 야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과 범죄를 연구했고요. 쌍생아 연구는 랑케에서요. 랑케는 아따 똥까또 랑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란성 쌍생아, 이란성 쌍생아에 있었을 때 일란성 쌍생아의 범죄 일출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범죄 성향은 유전성을 밝혀서 허칭스와 매등이 코펜하겐에서 연구하는 입양아 연구죠.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입양 연구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양자 연구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실부모가 소매치기면 그건 뭐야? 유전이고. 근데 입양에서 뭡니까? 그 양부모가 소매치기면 뭐야? 이거는 뭐야? 뭐가 돼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소질과 환경을 같이 연구하게 되는데 그걸 연구했던 사람이 허칭스와 매드닉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수준이 낮으면 폭력 범죄 가능성이 낮아요. 반대일 경우 폭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력 범죄자나 이런 사람이 남성 범죄나 강간범이 테스토스테론이 높다라는 경향이 있죠. 남성 호르몬이. 심지어 여성들도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사람도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의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범죄 행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건, 각성이라는 건 뭐죠?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어때요? 각성 효과가 없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높아지면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유년기 ADHD는 반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은데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 ADHD인데 ADHD는 주의력 결핍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성인 ADHD로 가고 성인 ADHD가 직접 공격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대체로 반사회적 경향을 띠는 경향이 좀 더 높다라는 겁니다. 됐죠? 범죄 가계 연구. 아까 두 가지 가계 연구가 있었죠. 첫 번째 가계 연구는 뭐가 있었죠? 덕데일이 뭐예요? 주크가 연구라는 게 있고, 주크가에서 맥스 주크의 집안 보니까 다 도둑놈들이더라 이렇게 하고, 덕데일이 주크가 연구고, 근데 고다드이 뭐예요? 칼리카크가 연구가 있었죠.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 이런 것들은 대체로 범죄자가 많이 출연하는 중심으로 하니까 그리고 연구의 범위가 너무 좁죠. 한 가게만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서덜랜드는 부정하죠. 서덜랜드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연구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의 살인범이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이후부터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조드슨의 아들 정도 되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범의 자식의 자녀들도 잘 부양하고 정신 차리면 잘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사회학적 범죄 이론에서는 그걸 반대하죠. 크로의 경우는 어머니가 범죄자인 경우는 양자가 정상적 어머니를 둔 양자의 비교 연구는 뭐냐면 내가 엄마가 도둑놈이야. 도둑이야. 근데 남의 집 양자로 갔어. 그럼 얘가 뭡니까?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허칭스와 매드닉은 여기서 참고로 이제 앞에 슐징거의 연구가 있죠. 네, 슐징거 연구는 좀 설명하면 정신병자인 부모님 밑에 태어난 애가 입양을 가면 정신병자의 확률이 높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허칭스와 매드닉 입양 연구를 양부모와 생부모의 범죄성에서 환경과 소질인데 이건 소질이잖아요. 생부와 양부 모두 범죄자인 경우가 가장 높고 아버지만 소매치인 경우, 그 다음에 입양 아버지만 소매치인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뭐예요? 소질이 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둘 다 범죄자가 아닌 경우.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에서 범죄인 교정을 위해서 범인성의 치료적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정신 분석학에서 범죄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능적인 충동을 갖는 이드. 자,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뭘 정리해요? 무의식이라는 걸 강조하고 의식보다는 무의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해서는 리비도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자, 이게 사람이 있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요 부분이 이제 의식의 세계가 여기고 무의식의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드라는 게 있죠. 이드는 본능이죠. 에고는 슈퍼 에고는 뭐예요? 양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에고는 뭐예요? 이제 이성인데 이드와 슈퍼에고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못했을 때 범죄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참고로 이제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죠. 리비도가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 거, 퇴행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프로이트 계열의 제자인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아들러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권력 욕구가 있는데 아들을 낳고 싶어. 그러니까 아들 낳고 싶은데 권력 욕구가 있는데 아들 낳아야지 옛날에 왕비들이 자기가 그 아들이 왕이 되면 더 좋아지잖아요. 아들러, 권력의지가 좌절됐을 때 사람들은 비행을 한다는 게 뭐야? 얘기하고 얘는 리비도라는 얘기를 하고 얘는 성적인 걸 강조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슈퍼에고의 과잉 발달이 범죄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너무 지나치게 누르다 보면 얘가 터지니까. 그런데 아이홀은, 다른 말로 에이크홀은이에요. 에이크혼이라는 오스트리아의 뭐예요? 심리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슈퍼에고가 미발달이 원인이 된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슈퍼의 과잉 발달이라는 건 뭐예요? 슈퍼에 자주 가면은 뭐예요? 문제가 되는 게 프로이트고, 슈퍼의
미발달이 뭐다? 이게 원인이 된다.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 중에서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짐승을 화풀이한 걸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 다른 사람한테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 이제 우리가 퇴행되는 걸 전위라고 하죠.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게 억압이죠. 그냥 누르는 거, 충격을 받았어요. 억압은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다음에 투사라는 게 있죠. 투사는 뭐야? 타인에게 돌리는 거. 타인 탓을 하는 걸 투사. 승화가 있죠. 승화는 뭐냐? 내가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면서 뭐야? 예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제 퇴행작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에서. 방어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현타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야? 승화죠. 가장 일반적인 억압이고. 타인에게 탓하면 타투.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이나 이런 데를 괴롭히면 전이.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 주제 방어 기제 유형에서 외적인 상황이 감당이 어려울 때 일단 그 상황을 거부해서 심적인 상처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부정.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뭡니까? 우리 헤어져. 걔는 그런 마음이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나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일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던 것. 그렇죠? 이걸 부정이라고. 방어 기중에 불쾌한 경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구, 반사적 충동으로 무의식 중에 몰아넣거나 생각하지 않고 먹는 건 억압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억압입니다. 그냥 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6. 슈나이더의 그 정신병지를 10가지로 구별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슈나이더는 뭡니까? 독일의 뭐예요? 정신병리학자인데, 슈나이더가 이제 정신병질자의 10개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범죄랑 관련성이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발향성은 주로 사기꾼들, 까불까불 하는 거죠. 고등사기범이 많고, 그렇죠? 무전취직자가 많죠. 그다음에 우울성. 우울성은 뭐예요? 우자무죠. 우울성이나, 보세요. 우울성은 뭐야? 자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랑 관련성이 없어요. 근데 의지박약성도 뭐야?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이런 거 되는데 직접적인 발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창녀가 많고, 무정성. 이게 뭡니까? 가장 이제 뭐야? 정신박약성에서 이제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거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래서 도덕적 백치라고 하죠. 폭발성. 기분이 변성은 뭐야? 홈쇼핑 많이 지르고 변덕이 심한 거. 자기현수욕성. 그렇죠? 이거 고등사기범 화이트 칼라 범죄가 많고, 자신결핍성은 뭐야? 범죄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범죄랑 관련이 없는 게 우울하고 자신 없고, 그렇죠? 무력해. 이러면 이거는 세 가지는 뭐야? 범죄랑 관련성이 거의 없어요. 열광성은 광신자가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로렌츠와 위그는 단벌신사라 해서 타인에게 돌리는 걸 외벌형. 그다음에 뭐야? 내 탓이야 하면 내벌형. 그다음에 뭐야? 나중에 무벌형이 있죠. 무벌형은 아무것도 탓을 돌리지 않는 거죠. 헨리아 쇼트는 좌절에서 나온 결과를 자신을 죽이더라 하면 자살이고, 타인을 죽이더라 하면 뭐야? 살인이 되는 거예요. 헨리아 쇼트는 좌절. 헨리아 쇼트는 자살과 살인은 모두 공격적인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행위고 좌절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크가 있는데, 아이젠크는 이제 주로 심리학적으로 정신 이상, 그렇죠? 세 가지 원인이 되는데, 성격 차에서 성격을 할 때 P, 그다음에 E, 익스트론, N, 신경성이 있는데, 정신 이상이 있는 경우 정신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외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뭐야? 자극 수용에서 좀 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형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신경적으로 뭐야? 불안증이나 히스테릭이 뭐야? 범죄랑 미칠 영향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죠. 아이젠크 펜. 자, 레이는 접근 대 접근 갈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긍정과 긍정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 자, 깊이 대 깊이는 뭐예요? 부정과 부정 중에 성장해야 되는 경우. 접근 대 깊이라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에 깊이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구분했는데, 긍정과 긍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도 붙고, 또는 뭡니까? 7급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공기업에도 붙었어. 둘 중에 어디를 갈까 하는 게 긍정과 긍정이에요. 알겠죠? 접근 대 접근. 좋은 것들이죠. 깊이 대 깊이는 뭐냐면, 부모님이 헤어졌는데, 결혼해서 헤어졌는데, 이제 아빠는 돈이 많아. 근데 새엄마랑 살아야 되고, 그럼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엄마는 어때요? 엄마랑 같이 살 수 있고, 엄마랑 둘이 살 수 있는데, 엄마는 가난해. 그럼 내가 그 중에서
둘 다 가고 싶지는 않아. 부모님, 그죠. 둘 다 가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 어린아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싫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접근대 깊이는 뭐냐면, 자, 내가 어떤 여성인데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건 좋은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접근대 깊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초요인. 골드버그의 성격 5요인데, 5가지 5 요인이에요. 그래서 외우, 성신, 개방성, 이 5가지 요인이 범죄 요인으로 5개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향성이라는 건 타인에서 뭐야? 잘 받는 거. 우호성은 뭐야? 타인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호적인 거. 그 다음에 성실성은 뭐야? 목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 그죠? 신경증은 뭡니까? 신경증, 이제 히스테릭한 거. 그 다음에 개방성이라는 건 뭐야?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오픈 마인드를 갖는 거. 이 5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신경증이 많이 나오죠. 자극의 강도와 그것에 대한 행동적 반응이 일치하지 않는 게 반사회적.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때 화를 내고, 이때 슬퍼하고, 이때 울어야 되는데, 일반인들과 일치하지 않는 게 뭐야? 반사회적 행동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인지 이론과 관련된 것이 행동학습이네요. 그래서 인지라는 건 뭐야? 도덕적 인지가 발달할수록 뭐야? 범죄가 나타나서 내적인 거예요. 인지라는 건. 그렇죠? 아,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인지라고 하죠. 삐아제라든지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페스팅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행동학습은 왜? 행동을 교치는 거죠. 우리가 당근과 채찍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행동학습은 학습을 경험이나 관찰의 결과로 유기체이라는 영속적 행동의 변화 또는 행동 잠재의 변화를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이 주로 행동학습이 일어나고 제일 충돌하는 게 뭐죠? 무의식이죠, 무의식. 그래서 왜냐하면 행동학습은 의식의 세계만 검토하지 무의식은 검토하지 않아요. 알겠죠? 예, 그렇게 되고. 자, 행동학습은 학습의 경험이나 관찰의 결과로 유기체에 일어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을 변한 행동 잠재력의 변화라고 보고, 그래서 행동학습에는 학습을 경험이나 관찰의 결과로 비교적 바뀌는 거죠. 이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고다드의 정신박약설은 정신박약과 범죄 사이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서 수용자 지능을 측정한 결과 수용자 대부분이 저지능이라는 사실을 해서 고된 정신박약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비네라는 애가 뭐예요? 프랑스에서 머리 비네를 찾아서 했던 연구들도 있죠. 그죠? 예. 그 다음 웩슬러의 지능 검사라고 있죠. 웩슬러 지능 검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글룩 부부가 얘기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년들 중에서 범죄자인 소년과 비범죄인 소년들 있죠. 소년에 있는 소녀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지능 차이가 나타난다고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화는 어떤 자극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친숙하게 되면 그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경향성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습관화 된다는 건 뭐야? 인간을 갖다가 이제 인간의 진화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무엇이 습관이 되지만 판단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성장이나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종의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습관화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도 습관화가 되는 경향이 있죠. 인지 발달당해서 추상적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쭉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 인지 발달돼서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그렇죠? 구체적 조작기,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로 4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죠. 피아제는 인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식을 습득하고 뭔지 그렇구나. 그래서 알고 있는 거야. 지적인 게. 그래서 추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감각 운동기에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0에서 2세죠. 그래서 깍꿍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갖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야? 대상 영속성이라는 걸 이해해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아이가 깍꿍했다 들어갔다 나오거나 숨었다가 나와도 이 밑에 있구나.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내한테 안 보이지만 뭐야? 저 뒤에 냉장고 뒤에 숨어 있구나. 이거 아는 데가 이제 영유아 때의 감각 운동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전 조작기. 그렇죠? 네, 전 조작기. 자, 일반적으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게 되면 주로 뭐야? 이제 하나, 둘, 셋, 넷, 10개보다는 9개가 작고, 그 다음에 숫자의 개념이 파악이 됩니다. 아시겠죠?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뭐야?
애잔함, 슬픔 이런 걸 이해하게 돼요. 그걸 형식적 조작기. 그러니까 추상적 언어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구체적인 뭐야? 10개와 15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발달한다면 여기는 뭐야? 형식 조작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예, 전 조작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감각 운동기를 넘어와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언어를.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영철이는요. 순이는요. 미연이는요. 전 조작기가 나타나면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순이는요, 영철이는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애기들처럼 장난치는 애는, 저 미연이는요, 이거 먹고 싶은데 하는 게 전 조작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발달하고, 추상적인 언어가 가능한 형식 조작기. 추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단어가 애잔함, 슬픔 이런 걸 파악해서 이제 12세 정도가 되면 이제 형식적 조작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이 이렇게 차곡차곡 돼야 되는데, 피아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의 인지 발달이로 해서, 어른이 됐는데도 이게 인지 발달이 제대로 안 되면 뭡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야? 어린애 행 같은 행동을 하면 그게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서 일단 일수는 인습, 그러니까 일수준은 전인습입니다. 전인습.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전, 그다음에 인습, 도덕성은 뭐야? 2수준, 3수준으로 되는데 우리가 배울 때 이제 1, 2, 3에서 인습, 자 전인습, 그다음에 뭐야? 인습. 자. 일반적으로 해서 전인습, 인습, 일반적인 습관이나요? 그다음 후인습, 인습 후 과정인데 보통 이제 1학년 1학기, 2학기, 전인습 1단계, 2단계, 인습 1학년 2학기, 후인습 1학년 2학기 이렇게 되면 자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6단계로 나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타율적 도덕 단계는 뭐예요? 혼날까봐 하죠. 혼날까봐 하는 거고 2단계는 개인주의적 단계는 뭡니까? 예,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칭찬받으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 시스템 도덕 관계에서 3단계는 뭐예요? 친구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단계는 뭐예요? 학칙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은 지켜야 된다 이런 거고 보통 사람들은 요 단계에 많이 있죠. 근데 후인습 단계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사회 약속이니까 관습적으로 해야 된다. 사회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요 단계는 뭐죠? 요 단계는 뭡니까? 인간이라면 보편적인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계가 성장하게 되고 보편적인 사람은 2단계에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아직 발달하지 못해는 2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콜버그와 피아제에서 콜버그는 뭐야? 도덕성 발달이 단계를 겪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콜버그는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심리학적 용어는 실증적, 객관적, 원인 용어로 생물학적, 사회학적 검사 검증이 어렵죠. 왜? 마음속이니까 타당성이 있죠. 마음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규정에서는 뭡니까? 반사회적 성격을 고치는 데는 제일 많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또 MMPI나 아이레벨 검사나 이런 등등이 향후 범죄 예측성을 판단할 때 많이 쓰이게 되니까 심리학적인 게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 활용 가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질적 원인이 있다는 견해가 있고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디가 큰가? 근데 보통 사이코패스는 전체의 1% 정도 되고요. 보통 수용자의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랑 비슷한 소시오패스라는 게 있는데 미국 심리학에서는 똑같은 걸로 취급하지만 시험에서는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기가 왜 나쁜지 모르고 범죄를 하는 거라고 하면 소시오패스는 뭐야? 사회적 외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반사회적 성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나쁜 것을 알지만 내가 깡패로서 남의 돈을 채권을 갖다 추심하지만 나쁜 건 알지만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게 뭐야? 뭐 나쁜지 알고 행위를 하는 걸 소시오패스. 나의 이기심에 의해서. 사이코패스는 뭐야? 나쁜지도 모르고 하는 걸 사이코패스로 하고 이거는 이제 4% 정도. 일반 국민의 4% 정도가 있고요. 예, 이거는 수용자는 25%라는 건 이제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행동력 학습 이론은 다른 심리학적 이론과 달리 초기 아동기의 무의식적 영역이나 인지 발달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동 학습 이론은요 주로 의식의 세계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를 무의식의 세계를 주로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자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빌증을 중시하게 됩니다. 이 이론에 뭐 범죄는 비정상이나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반응의 표현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도 학습된 내용에 추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론에서는 행동의 동기 요인을 중시하죠. 하는데 이런 제거와 보상, 그러니까 뭐야? 당근과 채찍의 내용이야. 그래서 잘하면 뭐야? 아, 이렇게 칭찬하면 계속 고래도 춤추잖아요. 그렇죠? 보상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수정 요법에 응용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당근과 채찍 이론, 토큰 이론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은 뭐야? 스키너의 행동주의를 반대로 비판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운동인데 우리가 스키너의 어떤 행동,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조작적 어떤 기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키너에서 자극을 하게 되면 뭐야? 이 사람이 전기 반응이 나면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응을 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스키너 행동주의가 우리가 단순히 행동에 대한 것만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뭐야? 자기 판단 여지 학습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이런 걸 얻는구나라는 구체적인 판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회학습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 통해서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반두라는 뭐라고 하냐면 보보노 인형 있죠. 이걸 발로 주먹으로 딱 쳤을 때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치면 뭐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안다는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익히고 이건 이렇게 데리고 노는 거구나를 배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뭐야?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됐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심층 심리의 작용하는 원동력은 프로이트가 하는 리비도가 아니라 권력 의지라고 봅니다. 아들러는 목적론적 입장에서 자기 신체 기관의 열등성에서 유리하는, 그러니까 대체로 몸이 뭐야? 왜소하다든지 내가 뭐야? 딸린다든지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권력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비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학 이론에서 사회학적 범죄 이론에서 미국의 사회학적 범죄 이론에서 미시와 거시를 구별하는데 이 미시냐 아니냐에서 우리가 미시는 뭡니까? 사회 과정론이죠. 과정론이고 개인과 그 다음에 이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야? 위에서 본 게 거시고 밑에 내려가서 또 무슨 색깔 입었는지 보는 게 미시인데 개인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 주로 미시죠. 그래서 차별적 접촉 이론, 동일화 이론, 차별적 강화 이론인데 중요한 건 기회구조 이론은 뭡니까? 거시예요. 예, 거시. 특히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표류 이론이 미시 이론이고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다음에 연대 이론도 통제 이론은 대부분 다 미시예요. 어떤 사람은 뭐야?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이거는 연대되어 있어. 뭐에서?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냐 해서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에 대한 게 이 통제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낙인 이론이 중요합니다. 낙인 이론은 다 미시예요. 비판 범죄학은 뭐예요? 비판 범죄학. 갈등 이론이나 비판 범죄학은 전부 다 뭐예요? 미시가 되죠. 거시가 되죠. 거시. 정치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위 문화 이론이나 아노미 이론은 전부 다 뭐예요? 거시입니다. 사회 구조적 측면. 사회 추론도 마찬가지고. 이걸 구별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특히 낙인 이론하고 비판 범죄학은 이거는 거시, 이건 미시, 이건 거시 구별하시면 돼요. 슈와 맥케이는 미국 시카고시의 범죄 발생률을 조사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인종, 그 지역의 특성과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는데 슈와 맥케이는 뭐예요? 슈어는 뭐라 그랬죠? 슈어는 미국의 시카고의 사회부 기자고 맥케이는 뭐예요? 흑인 보호관찰관, 프로베이션 오피셔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한 게 뭐예요? 흑인은 전능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야? 태아 가도 지역, 섹터 2 지역. 여기 섹터 2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동심원 이론에. 여기 지역에 처음에는 뭐예요? 독일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스웨덴 사람도 있었고, 폴란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폴란드 다음에 뭐예요? 이탈리아 사람이 있었을 때도 계속 범죄는 뭐예요? 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오기 전에도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주민들이 바뀌어도 이 동네의 뭐예요? 특성이 뭐예요? 안 좋기 때문에, 터가 안 좋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범죄자의 교화 개선은 필요 없고 시카고 프로젝트라든지 지역사회 회복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죠. 사회치료는 주행이 사회치에 기인하기 때문에 범죄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비행자의 처우보다는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조직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조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게 뭐예요? 시카고 프로젝트죠. 시카고 프로젝트는 뭐죠? 비공식적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버시과 웹이라는 사람이
웹이 지역 사회가 안정화가 안 돼서 이제 범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정화가 안 되는 그 본질적인 뭐야?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왜냐면 뭐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소통이나 뭡니까? 감시 기능이 뭐야? 옆에 이웃 감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비공식 조직을 회복하면 이 소통이나 감시가 경찰의 감시보다 더 중요해서 안정화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버시과 앱이죠. 사회 해체의 본질을 갖다 이야기했던 거죠. 중요하죠. 버시과 웹은 사회 해체에서 공식의 행동 지배 규범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비공식적 감시와 지역 주민 직접적 통제가 강화진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 물건 갖다 놓고 뭐 해도 옆집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도둑놈이 들어가도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이웃 감시나 반상회를 하면 당신 뭐 하는 거야 그 집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해체 이론은 주요 경찰이나 법원의 공식 기록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 지역에서 섹터 2 지역, 전위 지역, 트랜스레이션 그 동네가 이제 범죄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예요? 경찰 기록에 의존하다 보니까 경찰이나 법원에 기록하다 보니까 암수 범죄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억해 놓으세요. 워튼은 아노미적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계리에서 찾았다고 하는데 워튼은 아노미 이론은 뭐예요? 이제 착한데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성선설이고요. 자, 우리가 워튼의 아버지 원래 직업이 뭐예요? 가난한 목수였죠. 목수. 목표와 수단이 있는데 뭐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 모든 게 있어. 그러면 동조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혁형은 뭐죠? 돈이 최고인 거 알고 해야 되는데 수능 성적이 안 나와. 그렇죠? 이러면 뭐야? 개혁형, 범죄자가 되는 거고 의뢰형은 뭡니까? 나는 뭡니까? 목표는 없어. 근데 뭐 어느 정도 뭐야? 사회적인 있어요. 그러면 셀러리맨. 도피형.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죠. 그럼 뭐야? 이거는 자리수삼, 자주리수삼, PC방 페인. 그 다음에 이제 반역형. 반역형은 뭡니까? 돈이 최고인 더러운 세상에서 사회주의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거기서 하고 목적과 수단, 목수의 괴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많은데 거기에 충분한 수단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머튼의 아노미는 기본적으로 돈이 최고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문화적 목표나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가치 공유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갖다가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튼의 이론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없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래서 상류계층에 대한 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하류계층만 설명할 수 있죠. 자, 머튼은 아노미 상향은 개인의 적응 양식에서 동조형, 플러스, 혁신형, 의뢰형, 도피형, 반역형 5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범죄학적으로 가장 문제된 것, 즉 동조형을 빼고는 다 일탈자지만 그 중에 일탈자 중에 범죄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혁신형이죠. 자, 머튼의 긴장 이론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에요. 근데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거시적인데 아노미예요. 아노미인데 거시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중상류계층에 대한 설명 못 한다는 거야. 그리고 부잣집 아이들이 하는 범죄를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에그뉴의 길반 긴장 이론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전교 1등하다 2등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부모님 이혼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많이 받거나 많이 받는 상황이 되면 이 사람도 일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튼의 일반 긴장 이론은 중상류계층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개인의 사회 반응이기 때문에 미시적입니다. 밀러는 이제 밀러하고 보스턴이 밀는데 우리가 하이문화 이론에서 하이문화 이론 그렇죠? 비행적 문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 이론. 그래서 비행적 문화 이론은 코엔이죠. 코엔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중상류계층의 어떤 가치랑 차일 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것이고 밀러는 뭡니까? 밀러의 하이문화이라는 뭐야? 밀러는 그 흑인들의 고유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로 먹고 쉽게 살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범죄로 표출된다는 거야. 사고치기, 그렇죠? 트러블 메이커, 강인함, 세 보이고, 기만성, 속여갖고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쿠팡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자동차에 쳐갖고 몇십만 원 받는 거. 흥분 추구, 오토바이, 운명주의. 인생이란 건 뭐야? 원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방이라니까. 자율성. 흑인 어머니가 뭐야? 자식들한테 잘 돌보지 못하니까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레디비. 이렇게 놔두는 자율성 등을 들었다. 알버트 코엔은 사회 중심 문화 빈곤계층 충신에 익숙한 사회의 긴장. 이 긴장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류계층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해서 부딪히는 반동문화가 된다는 거죠. 질풍노도의식이. 그래서 하위문화가 형성되는데 특히 비공리성이죠. 비학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뭐야? 밀러나 머트는 뭐야? 다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낸다는데 코엔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야? 공리성보다는 뭐야? 그냥 사람들 놀래키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밀러나 코엔의 하위문화 이런 중산층 범죄를 설명하기 어렵죠. 머튼도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에 차별적 기회구조 이런 합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곧바로 불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에 머튼의 과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차별적 기회구조는 일반적으로 차별적 접촉 이론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 해체 이론하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하고 이 세 가지 이론을 합쳤는데 거기서 이제 간과한 부분이 있죠. 이 간과한 부분이 이 섹터 지역에 이제 그 섹터 2 지역의 우범 지역이라 하더라도 A적 성격, B적 성격, C적 성격이 있는데 성인 범죄자랑 접촉될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범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여기는 성인 범죄가 있어갖고 바로 상습적인 도둑놈이 되는데 여기는 성인 범죄자들이 없어 이 주변에. 그러면 접촉할 기회가 없으니까 좀 놀다가 만다. 그래서 공격형이라고 하죠. 갈등적 하위문화라고. 여기는 뭐예요? 이것저것도 아무도 없고 폭력 수용도 안 하게 되면 뭐예요? PC방 자리유싸움을 해서 도피적 하위문화가 되는데 어느 문화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뭐예요? 비범죄도 학습이지만 범죄도 학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습할 수 있는 기회 구조가 성인 범죄자들이 성장해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내가 그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적 기회 구조, 즉 범죄를 배우는 것도 차별된다는 거예요. 내가 슬럼가에서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클로드와 오리는 하드 계층의 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인데 범죄적 하위문화는 성인 범죄자 접촉이 되는 지역이죠. 그렇죠? 근데 갈등적 하위는 공격권에서 성인 범죄들이 아직 있지 않아서 만나지 못해서 어렸을 때 친구들 두고 패고 하는 깽문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깽은 조폭갱이 아니라 동네 꼬마들끼리 물려드는 깽문화. 이건 뭐예요? 절도 같은 문화, 강도 문화 이런 게 나타나고 도피는 뭐예요? 그냥 PC방 자유삼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적 하위문화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공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조직화된 범죄자 활동이 존재해야지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크로더 오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에 의하면 성인들의 범죄가 조직화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비합법적 수단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갈등적 하위문화, 즉 성인 범죄자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야? 어렸을 때 뭐야? 좀 놀다가 말고 소매치기를 뭐야? 단기 학교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범죄 기술 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야? 그냥 좀 치다가 뭐야? 20살 정도 되면 군대 가서 정신 차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교촌통닭 같은 거 차리게 되고 서덜랜드는 범죄자는 언제부터 정상과 다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걸 뭐라 했죠? 백지설이죠, 백지설. 서덜랜드는 이게 반두라의 뭡니까? 이론과 따르드의 모방 이론 두 가지를 통해서 범죄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소질에 의해서 뭐 심리적 성향이나 또는 뭐야 생물학적 성향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얀 종이와 같아서 미국 청소년들은 어떤 색깔이 묻혀지냐에 따라서 빨간색이 묻혀지냐 또는 파란색이 묻혀지냐 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학습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덜랜드는 그래서 우리가 서덜랜드 범죄 행위에 대한 학습에서 대중매체의 영향을 중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대중매체는 못지 않고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타인을 통한 직접적 학습만 가능한데 여러분 인간 듣게 되면 직접적 학습이 아니라 동영상을 듣잖아. 또 차별적 동일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동일화 이론은 글레이즈의 동영상으로 보자 해서 글레이저죠.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화 이론은 우리가 이제 영화 친구를 보고 따라한다든지 뭐를 보고 따라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그 사람과 동화되거나 동일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서덜랜드는 범죄행위 학습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영향을 중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고 서덜랜드는 차별적 접촉 이론에 의할 때 범죄행위 학습할 때 학습되는 내용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열쇠 수리공이 되려면 열쇠 수리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열쇠 털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열쇠로 털면 열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남의 돈을 날로 먹어도 훔쳐야 된다는 뭐야? 동기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기술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남의 물건을 쉽게 먹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과 뭐예요? 합리화, 즉 외적인 기술과
내적인 것들까지 모두 학습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는 학습되지 않죠. 왜? 내가 남의 명을 날로 먹으려는 나쁜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금고털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텁니까? 또는 내가 금고털 기술이 있어도 남의 문 열쇠를 열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착하게 살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범죄로 나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덜랜드는 내가 영어를 배우는 거나 또는 수학을 배우는 거나 수영을 배우는 거나 또는 뭡니까? 범죄를 배우는 것은 내가 영어 과목을 배울지 수학 과목을 배울지 범죄 과목을 배울지 과정이라는 건 뭐야? 배워 익히는 건 같고 어떤 걸 배우느냐 유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과정의 차이는 아니다. 왜? 뭘 배우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밀가루 옆에 있으면 밀가루 묻고 연탄에 있으면 연탄가루 묻고 그렇죠? 검은 가루에 있으면 검은 가루 묻는 거예요. 자,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화 이론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중고 집단, 즉 영화나 매스컴 TV나 이런 거로서 유튜브 보고 하는 거 대상으로 조회했던 점에서 차별적 접촉이론과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적 접촉 이론을 좀 더 보강해 주는 거죠. 그래서 TV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범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차별적 강화 이론이라고도 하고 또는 같은 말로서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범죄는 꼭 타인을 통한 학습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동네 불량배들 앞에서 했어. 싸움을 했어. 또는 뭐야? 잘했다. 보상을 해주죠. 그럼 보상을 해주고 칭찬해주거나 왜 너 왜 그랬어? 비난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뭐야? 감나무에서 감 하나를 따왔더니 잘했다. 그럼 난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근데 지나간 감나무에서 감을 땄더니 엄마한테 엄청 후드려 맞고 혼나고 그 집 가서 사과했으면 다시는 안 하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칭찬받으라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통한 학습이 아니라 언니나 누나가 혼나면 내가 그 행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통한 학습도 가능하고 직접적 학습이 아니어도 그 다음에 뭐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도 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강화. 알겠죠? 네. 그래서 차별적 강화 이론은 우리가 일반적 교도관을 보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맨날 죄수를 보는 교도관이나 맨날 경찰이 뭐예요? 누구를 조사해요? 범죄자를 조사하는데 그 맨날 접촉하잖아. 가족보다 더 많이 접촉하는데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이는 사회 통제 방법을 직접 통제, 간접 통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제 이론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스하고 나이로 넘어가서 레클리스로 넘어가요. 개인 통제 이론은. 근데 사회 통제 이론은 사회 연대 이론으로서 허쉬 이론으로 허쉬의 연대 이론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라이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내적인 것과 외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적인 것은 만약에 야간 자율학습에 담임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어 갔어. 그러면 외적인 통제에서 뭐야? 외적인 통제가 흐트러졌을 때 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애들은 자제력이 있는 애들은 안 할 것이고 어떤 애들은 자제력이 없는 애들은 뭡니까? 할 것이고 라이스가 있고 나이는 이제 외적인 통제나 이런 어떤 사회적 통제 부분을 갖다가 그죠?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 그래서 라인은 뭐야? 라인은 개인적과 개인 통제력과 사회 통제. 라이스는 자 7번 보세요. 라이스는 이게 간단하게 이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라이스는 개인 통제력과 사회 통제력으로 나눴어요. 알겠죠? 개사. 근데 나이는 이 사회 통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접 통제, 간접 통제, 내부 통제로 나누게 돼요. 알겠죠? 사회 통제 방법을. 근데 이제 직접 통제라는 건 뭐냐면 간단해요. 경찰이 나서는 겁니다. 간접 통제는 뭐예요? 부모님이나 학교가 나서는 거야. 알겠죠? 예. 이 간접 통제는 자 보세요. 이거는 직접 통제는요. 공식적 통제랑 비공식적 통제로 나눠지는데 공식적 통제는 경찰이 나서는 거고요. 비공식적은 학교나 부모가 나서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간접 통제는 엄마가 직접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나이는요. 비공식적 간접 통제. 그러니까 비공식적은 뭐예요? 부모님이 나서서 새벽기도 하는 게 제일 통제에 좋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클리스는 우리가 이제 우범지대에서도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많으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관념이 강해서 그렇대. 그렇죠? 이 자기관념에서 자기관념 이론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게 연재에서 봉쇄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봉쇄 이론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통제 이론은 일단 성악설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자기관념이 강한 애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클리스는 자아관념 이론에 따르면 비행 다발적의 청소년 중에서 우범지대에서도 형은 뭐야? 조폭이 됐는데 동생은 경찰이 됐어. 그럼 경찰이 된 애는 뭐야? 자아관념이 좋다는 거야. 자존감이 좋아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레클리스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아관념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몰라. 아시겠죠? 자, 레클리스의 봉쇄 이론은 이제 자아관념이 발전해서 이제 범죄를 이끄는 힘과 그 다음에 범죄를 뭡니까? 억제하는 힘으로 나눠지는데, 통제하는 힘으로 나눠지는데, 이끄는 힘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 유인, 배출, 압유배가 있는데, 범죄 유발하는 거, 배출인데, 압력이라는 건 뭐, 가정불화 같은 것들이죠. 청소년들. 그다음에 유인은 뭐야? 나쁜 친구들, 학교에 나쁜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출이라는 건 뭐야? 증오심, 폭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억제하는 것은 뭐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는데 내적인 것은 뭐야? 자기관념이고 외적인 건 뭐야? 부모.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억제에서 내적인 힘과 외적인 거는 이 중에 이중창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범죄를 억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이 힘이 강하면 범죄로 나아가는 거고 이 힘이 강하면 뭐예요? 범죄로 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이론 중에서 마차 사이크스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항상 범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코엔은 늘 범죄 속에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비행청소는 늘 범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 통제가 흐트러졌을 때, 즉 뭐 다임슨이 자이러스 감독 안 했을 때 바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뭐야? 정상적으로 살다가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느슨해지면 바로 날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차 사이커스는 코엔의 하이 문화에 이런 것과 달리 늘 하이 문화에 있는 게 아니라 비행손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마찬가지로 일상적이고 준법적인 행위라며 특별한 경우에서 위법적인 행위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난다, 어쩌다 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사이크스는 사이크스와 마차의 중화기술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이래요. 어떤 사회 통제가 느슨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변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변명해서 사회 통제에서 내가 느슨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뭐야?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 책과 피비고 5가지가 있는데 이 고도의 충성심의 호소는 상위 가치라고 돼요. 시험에 꼭 나올 텐데 책임의 부정은 뭐야? 강간했는데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가 책임의 부정같이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거고 가해의 부정은 뭐야? 사기꾼이 뭐야? 빌린 거다. 꼭 갚을 거다. 자동차 훔친 사람이 돌려줄 거다. 이게 가해의 부정이에요. 피해자의 부정은 자, 창녀는 강간당해도 싸다. 악덕 기업주는 처음 맞아도 된다. 선생님을 차별하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선생님을 차별하는 학생을 차별하는 선생님은 좀 맞아도 된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뭐야? 경찰 니네들도 뭐야? 돈 먹는 거 아니냐? 맨날 찌르고 차별 대우하지 않냐? 판사들도 뭐야? 결국은 정관 예우 받으면서 가는 거야. 내 왜 나만 뭐라 그래? 이런 거죠. 고도의 충성심의 요소는 뭐야? 조직폭력배가 뭐야? 살인을 했지만 조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또는 뭐야? 아들의 수술비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불법 집회가 불법인 줄 알지만은 우리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집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뭐예요? 고도의 충성심 또는 상위가치의 호소입니다. 됐죠? 친구의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예,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시 사회통제 이론에 의하면 원래 인간은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동물이다라고 했죠. 동물이고 인간은 뭡니까? 원래 성악한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체인처럼 연대가 돼 있는 고리가 너와 너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 뭐예요? 연대가 느슨해지면 범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애착, 부모님과의 정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전념, 내가 이제 뭐가 되고 싶어? 이제 엄마가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공무원이 되고 싶어. 우리 아버지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2대째 뭐야? 경찰이야. 내가 3대째 경찰이 되고 싶어. 그럼 자기 일에 충실히 하다면 놀 새가 없죠. 참여. 경찰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니까 뭐야? 바쁘니까 뭐예요? 비행을 저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실업자는 범죄 예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은 뭐예요? 오랫동안 30년 동안 25년 동안 경찰로 이렇게 생활하면 좋은 자기관념이 생기니까 도덕성이 생기니까 그걸 깨트릴 필요가 없겠죠. 예. 그다음에 낙인이론은 범죄 행위 자체보다는 뭐야? 범죄 행위에 대한 성사사법의 반작용. 저 도둑놈의 새끼 그 반작용이 뭐야? 경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낙인이론에 3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야? 4명. 베커. 아니 베커는 말고 빼고. 우리가 이제 조금 설명하면 탄넨바움이라는 애가 나오죠. 탄넨바움의 악의 뭐야? 극화라고 하죠. 극화, 악의 극화.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네 꼬마애한테 도둑놈에서 편의점에서 훔쳤다고 하면 결국은 진짜 도둑이 되는 거야. 부정적 자기관념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난 도둑놈인가? 그 다음에 이제 레머트라는 사람이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이 있는데 1차적 일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란 말이에요. 실수인데 이 실수에 대해서 뭐 이 도둑놈의 새끼야 흑인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1차적 일탈이나 사회적 반응이 2차적 일탈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커는 주지위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이방인, 그 다음에 단계적 모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베커는 뭐예요? 우리가 전과자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뭐예요? 이방인이 되고 전과자라는 것이 주지위가 되고 나머지가 보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학교에 정학을 당해. 그럼 정학당의 애들끼리 만나죠. 그 다음에 또 퇴학을 당해. 퇴학당의 애들끼리 만나죠. 소년원가 더 나쁜 애들 만나죠. 소년교수에서 계속 더 나빠진다는 게 단계적 모델이 되는 겁니다. 동시 모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에드윈 쉬어가 있죠. 쉬어는 내가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이발 기술을 배웠고 이발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전문 조직 폭력배나 깡패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자아낙인이라고 해요. 자아낙인. 그래서 그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타인이 낙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것,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낙인 이론에 의하면 범죄 현실은 범죄 행위의 구조와 범죄자의 선별로서 결정되며 그 결정은 사회적 강자가 내리는 거야.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그래서 사회적 강자가 내린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레머트는 행위자의 정체성과 그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2차적 일탈에 관심을 보였다. 맞죠? 네. 자, 이거는 이제 병중범 같은 경우 쉽죠. 왜?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넌 나쁜 놈이야 그럼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게 뭐야? 국가기관에서 넌 전과자라고 하면 완전 낙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8번 슈어에 의하면 2차적 일탈의 발전은 레머트의 주장처럼 정형화된 발전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사회적 반응에 어떻게 반응한 단계적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적 낭에 자아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난 도둑놈이야 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고 남들이 도둑놈에서 내가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슈어는 사회적 낙인보다 스스로 일탈자로 자아낙인하면서 일탈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가급적 뭐라고 하냐면 불간섭주의라고 합니다. 불간섭주의의 기초가 돼요. 웬만한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쉬워. 네, 간섭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론이라는 게 왜? 크게 이제 갈등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보수적 갈등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급진적 갈등이론이 있죠. 그래서 보수적 갈등이론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어떤 집단의 정치 경제성 차이 때문에 갈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 갈등이론은 셀린, 볼드, 터크가 있고요. 셀린은 이제 문화 갈등이론, 볼드는 뭐예요? 집단 갈등이론, 터크는 뭐예요? 범죄와 이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진적 갈등은 마르크스주의적 인식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생산수단을 갖다가 뭐야? 정치 경제성이죠. 권력을 가진 자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뭐야? 생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마르크스라든지 봉거라든지 퀴니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챔블리스나 등등이 등장하지만 일단 그렇게 돼요. 셀린은 문화 갈등에는 1차적 문화 갈등과 2차적 문화 갈등인데 1차적 문화 갈등은 뭐야? 내가 이민 왔을 때 다른 영국 사람이 중국 사람과의 갈등, 이게 1차적 갈등이야. 그럼 2차적 갈등은 뭐냐면
내가 같은 이제 이민을 해서 1세대와 2세대의 갈등, 근데 신세대와 9세대의 갈등, 도시와 농촌의 갈등 이렇게 나타나는 문화 갈등이 범죄의 원인이고 볼드는 집단 갈등이 볼을 짚는 거예요. 짚는 거 뭐야?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과 한 가지 월급을 받을 때 보너스 더 받고 싶은 게 누구야? 노동자고 덜 주고 싶은 게 뭐야? 사용자냐? 그럼 집단 간의 갈등이 뭐야? 범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터크의 범죄화로는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그죠? 일반적으로 입법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이건 범죄다, 범죄가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가진 자가 권력을 갖고 가진 자의 권력에 침해하거나 가진 자의 마음에 안 든 것, 권력 가진 사람 그게 범죄화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예, 턱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급진적 갈등 이론에서는 퀸이 정도만 이용하면 돼. 퀸이는 노동자의 범죄를 적응범죄랑 대응범죄로 내는데 적응범죄는 뭐냐면 나도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 젖어드는 거야. 그래서 도둑질이라든지 강도질이라든지 하는 주로 재산적 범죄이면서 폭력성을 나타내는 범죄와 우리가 대항범죄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자본주의의 사장님한테 대항하는 비폭력적이면서 정치적 성향을 띠는 범죄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갈등이라는 형사법 절차에서 빈부나 사회적 지위 불평등하다는 게 전제야. 가진 자를 위한 것이고 볼드의 집단 갈등 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집단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이익과 목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집단.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건 왜 집회를 해? 이익을 못 취한 애들이 하겠죠. 그 다음에 터크의 범죄화론에 의하면 피지배 집단. 자, 봐봐. 내가 범죄화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쟤를 괴롭히고 싶어. 근데 얘네들 저항을 잘 안 해. 데모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세요? 지배해버리잖아요. 강화될 수밖에 없죠. 본거는 탈도덕화라는 말 쓰는데 본거는 탈도덕화. 봉산탈춤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거는 뭐라고 하냐면 네덜란드 범죄학자인데요. 얘는 원래 이제 범죄학에서 마르크스는 원래 경제의 학자입니다. 철학자고 이 철학을 갖다 범죄학에 도입한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거 타고 데모하는 애인데 얘가 봤을 때는 계급 갈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탈도덕화가 되는 게 사람들이 멘탈이 탈탈 털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해서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노동자가 30만 원을 갖고 사용자가 70만 원을 가지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7대 3으로 나눈단 말이죠. 그럼 제로섬 게임이냐? 그럼 노동자가 뭐예요? 20 갖고 만약 사용자가 80 가지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가 더 이익이죠. 그러면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질하려면 뭐예요? 최소한으로 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을 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직접 다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중간 관리자를 줍니다. 중간 관리자한테 생산성을 높이라고 하죠. 그럼 더 쪼이겠어요? 안 쪼이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위에 있는 노동자는 하위 노동자들을 갈구고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생산을 했을 때 생산수단을 가진 자가 갖고 그걸 생산해서 나눌 때 결국은 하나의 빵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누가 많이 가지면 누가 적게 가질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인간을 갖다가 다 나쁜 놈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야? 이게 사회주의 국유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지배 집단에 대해서 적응범죄, 대항범죄로 나눴다. 그래서 적응범죄는 뭐라 했어요? 아까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재산범죄를 말하고 폭력성이 있는 범죄를 말하며 대항범죄는 뭐예요? 데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적인 거, 이게 직접 돈을 갖다 구하지 않는 거. 발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샘슨과 라업의 연령 등급이론, 무비트 이원적 경우는 춘배의 상호작용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게 되겠고요. 좀 쉬었다가 발전 이론서부터 115번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